엄마, 이제 필요 없어요. 지영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58살 박선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3년 후 대기업 이사가 된 저를 찾아온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58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튀김 반죽을 만드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손가락에 밴 기름 냄새와 등이 아파서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일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가게가 제 전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8살이 되도록 연애도 제대로 못한 채 공부만 하던 아이가 드디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을 개업하고 결혼까지 하니 제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어요. 이제는 편히 쉬면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며 자부심이 강했죠.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 밴 옷을 입고 오는 제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는데 지영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웬만한 건 다 사 먹어요. 굳이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니까 아직 시어머니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민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해서 키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성격은 조용했지만 착했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지영이는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민수와 만났어요. 똑똑하고 예쁘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특히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타입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색했어요. 저는 분식집 사장이고 지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으니까 살아온 세상이 달랐죠.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영이는 항상 거리감을 두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셔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학력 차이를 드러내는 말들이었죠. 민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내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저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부러웠나 봅니다. 의사 아들 둔 분식집 사장이라며 성공한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는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죠.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손자도 생기고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추석이었어요. 민수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년 동안 분식집에서 익힌 실력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까지 준비했어요.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차리는데 지영이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민수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어. 그런데 지영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은 다 주문해서 먹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명절 때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니?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영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마치 미리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명절 준비가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럼 내가 다 준비해서 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지영이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수도 동의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추석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연락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죠. 분식집 일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민수한테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한번 봐줄 수 있니? 엄마, 저는 내과 의사예요. 정형외과에 가세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괜찮아?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텐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식집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마음도 무거워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래요? 떡볶이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불만이었거든요.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 아들 둔 것을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박 사장님, 요즘 아들이랑 안 만나시나 봐요? 예전에는 자주 오더니 의사 된 자식이 엄마 병원비도 안 대준다면서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뭔데?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따로 사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무슨 소리니?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피해를 줬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생활비는 드릴게요. 생활비를 준다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게 가장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들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있었고 친구들과 여행 갈 기회도 많았는데 모든 걸 아들을 위해 포기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게 맞나 싶었죠. 분식집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끓이다가 자꾸 눈물이 나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엄마, 짐 정리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일단은 고시원이라도 구하세요. 제가 보증금 드릴게요. 고시원이라니요. 60평생 살면서 고시원에서 살 줄은 몰랐어요. 민수야, 정말 이래야 하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민수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죠.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분식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제 모든 것이었던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장님,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저를 내쫓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들어요. 그렇게 둘러대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20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눈물이 났어요. 고시원을 구하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민수가 준 돈으로는 몇 개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결국 가장 싼 고시원을 구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죠. 60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쓰는 것도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민수가 준 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내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몇 개월 못 버틸 게 뻔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8세 여성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있었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고시원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관리인이 방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방세가 밀렸는데요.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곧 구해올게요.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한다는 거였죠. 민수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고시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그것도 며칠 못 버텼어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기니까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이세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순자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으셨어요. 네, 어제부터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순자 할머니는 벌써 석 달째 노숙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집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영무원이 와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한강 다리 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강 다리 밑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골판지를 깔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들, 쇼핑카트에 짐을 가득 담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해요.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골판지 한 장을 주셨어요. 그게 제 침대가 됐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도 없고 몸도 더러워져서 면접 보러 가기도 어려웠어요. 비가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리 밑이라고 해서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빗물이 옆으로 들어와서 옷이 젖었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일자리는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제한적이었죠.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 뻔했어요.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배달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괜찮을 리 없잖아요.
청년은 잠깐 망설이더니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를 사와서 저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제가 점심을 2개 샀는데 하나가 남았거든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고마웠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김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배달 가방에 있는 이름표를 보니 이강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우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할머님 성함은요? 박선이라고 해요. 강우는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배달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인 배달원과는 달랐거든요. 할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청년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들분께요? 2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의대까지 보냈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하네요. 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분식집을 하셨다고요? 네, 20년 동안 했어요.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김밥, 순대, 튀김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는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분식류요. 이상했어요. 배달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많을까요? 강우는 제게 분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부터 김밥 재료 선택하는 노하우까지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추장을 많이 넣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단맛을 먼저 내고 나서 매운맛을 더해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강우가 진짜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노하우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으니까요. 오래간만에 제 경험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배달원 치고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질문도 전문적이었거든요. 강우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님, 사실 저는 대성식품 직원이에요. 대성식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아는 회사더라고요. 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만드는 꽤 큰 회사였어요. 그럼 배달 일은요? 잠시 현장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강우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대성식품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였는데 할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강우는 가족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현장 경험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놀랐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강우가 저를 속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게 고마웠어요. 할머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든요. 서민들이 좋아하는 간편식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강우는 제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님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신 전문가세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을 찾기 어려워요. 제가요? 저는 학벌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이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강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번 회사에 와보세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강우와 함께 대성식품에 갔어요. 큰 빌딩을 보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곳에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회장실에서 강우 아버지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었어요. 선희 씨, 강우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현장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회장님은 제게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한 간편식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선희 씨 같은 분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개발팀에 합류해 주세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노숙자였던 제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떡볶이 소스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만든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용 소스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 시식을 해본 직원들이 놀라더라고요. 제가 만든 소스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어요? 비법이 있거든요. 양파를 먼저 볶아서 단맛을 낸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야 해요. 제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니까 모두 신기해했어요.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이었거든요.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작은 사무실도 내주고 월급도 주었어요.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0년 만에 받는 정당한 대가였거든요. 그동안 분식집 수입은 모두 아들에게 줬는데 이제는 제 것이었어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어요. 비좁긴 했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프로젝트 결과가 좋아서 본격적인 상품화가 결정됐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떡볶이 소스와 김밥용 재료들이 마트에서 팔리게 된 거였어요. 할머님 덕분입니다. 강우가 고마워했지만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건져준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생활이 안정되면서 제 일상도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오래간만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개발팀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선희 이모, 이번 신제품 아이디어 어떠세요? 막내 연구원인 수진이가 그렇게 부르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모라고 부르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우리가 개발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레시피를 제공한 떡볶이 소스가 대박이 났어요. 매출이 예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씨 덕분에 회사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과가 좋아지니까
회사에서 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신제품 개발 회의에도 참석하게 됐고 의견을 물어보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월급도 올랐어요. 처음보다 2배나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 가구를 들여놓으니까 정말 제 집 같았어요. 20년 만에 온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회사 사람들과 회식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니까 개인적인 생활도 풍성해졌어요. 요가 강습도 들어가고 독서 모임에도 참가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간혹 민수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민수가 저를 안 내쫓았다면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회사에서 해외 진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씨도 해외 출장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렜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해봤는데 이제 출장으로라도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는데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됐으니까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좀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돌아보니까 민수가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도 상당히 야위었어요. 민수야. 제가 부르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해. 여기가 대성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보였어요. 회사 카페에 앉아서 민수와 마주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측은해 보였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그때 집에서 내보낸 거죠. 정말 미안해요. 지금 와서 왜?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병원이 망했어요. 뭐? 의료사고가 있었거든요. 환자가 크게 다치면서 소송이 걸렸고 보상금 때문에 파산하게 됐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까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영이는 이혼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민수가 저를 버릴 때는 지영이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작 지영이는 민수가 어려워지니까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만 믿을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선희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아들을 위해 희생하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 너 때문에 노숙자가 될 뻔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민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봐야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빠.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2년 전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아들 없이 살고 있어.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엄마,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가, 민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냉정하게 굴었지만 완전히 무감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강우에게 이야기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요? 응.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너도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해. 엄마가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그 말에 민수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돌아간 후 며칠 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의료진 과실 은폐 혐의로 병원장 구속. 민수가 의료사고를 숨기려다가 발각된 거였어요. 환자 차트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민수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면회를 가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안 가보실 거예요? 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회사에서도 제 위치가 더 확고해졌어요. 해외 진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선희 씨,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준비 맡아주세요. 제가요? 네, 현지 음식 문화를 잘 아셔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60세에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해서 현지 시장을 돌아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와 비슷한 음식들도 많고 다른 음식들도 많았어요. 이걸 우리 제품과 융합하면 어떨까? 현지 쌀국수와 우리 떡볶이 소스를 결합한 퓨전 메뉴를 제안했어요. 시식해본 현지 직원들이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제가 개발한 제품들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제 사무실도 생기고 직원들도 관리하게 됐어요. 박 이사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후배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니까 신기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는데 이제는 임원이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 파티도 열어줬어요. 제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선희 이사님께 건배. 모든 직원들이 저를 축하해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정말 멀리 왔구나. 3년 전 노숙자였던 제가 이제는 대기업 이사가 됐어요.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울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데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면회를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민 끝에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완전히 끝낼 건지 아니면 기회를 줄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교도소에서 만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많이 야위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엄마를 버린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알아요. 대기업 이사가 되셨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께 용서받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민수가 희망을 품은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기회는 남겨둔 거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미움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럽 진출이었어요. 선희 이사님, 이번에는 독일 시장을 노려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연구해 보죠.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겼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출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3년 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혹시 일자리 구하세요? 네.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 구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랬듯이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후 민수가 출소했어요.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출소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어요. 그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아예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년 후 민수가 작은 동네 의원에서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변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2년 만에 민수를 만났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겸손해졌고 진지해져 있었어요.
엄마,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멋지게 다시 시작하신 거요. 민수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때서야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박선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들과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멀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